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90일간의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 7월 8일, 우리 시간으로는 7월 9일 오후 1시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최대 50%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제의 당면한 현안 중에 가장 최대 현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보면 처음에는 좀 요란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기대보다는 미흡했다. 미국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기본 골격이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네.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거 신재 근거법이 미국의 비상경제법인데요. 이 1973년에 됐습니다는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경제법이다 하면 비상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이걸 명확히 규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비상경제법에서 부과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북한과 이란과 같은 테러 적성국에만 부과됐거든요. 이런 그 허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 국민들이든가 네. 법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힘이 있어야 상대방에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아까 타코라는 표현을 이렇게 네. 쓰였습니다는 이 타코라는 게 멕시코 이렇게 저거죠. 근데 이제 이걸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 해서 그 이니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용어가 아주 이렇게 트럼프의 상반기 관세 정책을 평가할 때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초기 구상과는 달리 이렇게 성과를 못 낸 것.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죠. 네, 논리적 근거가 이제 적다 보니까 또 집권 1기 때도 주요 이렇게 피해국 입장에서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부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전통적인 동맹국이 유럽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상반기에 나타난 선포 보면 패권국을 다투고 그다음에 사실 그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가장 주력했던 중국보다도 오히려 유럽 전통적인 동맹국인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그 경제 패권이 중국가냐 유럽이냐 할 땐 오히려 중국보다 유럽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유럽의 그 반발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됐던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트럼프 의도대로 중국을 좀 억압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중국이 이긴 게 아니냐는 이런 쪽의 얘기일 정도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렇게 동맹국보다 빨리 타결하는 그런 요인도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사실 미국보다는 관세라든가 이런 데에 갖고 있는 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든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킬레스건 건드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경제 패권을 다툴 때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그 빅테크 업종들입니다. 네. 이 빅테크 업종은 힛돌이라든가 이런 그 전략적인 수출 품목 여기에 마세나를 규정해서는 국제 간에 이렇게 거래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그 인류에서 공용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핵심 그 규제 품목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지금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본다면 실패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 관세율 통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말했어요. 네. 이런 엇박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이제 베센트 입장에서는 트럼프 집권 이익의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그다음에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 총괄을 로드니까 어떤 상무장관, USTR 여기서 담당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베센트에 넘겨진 상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소한 보면 경정체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가 최고 통수권자 간의 주요 동맹국 국가 간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데 하루 간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느냐 아니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우리 입장 문제는 다른 것과도 마찬가지란 네.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하루 만에 이게 번복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도의 관세의 협상의 기술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지금 핵심을 이루는 사람조차도 베센트조차도 과거 경정책 경험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분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매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실 시장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마추어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 이 평판이 엇갈려 있습니다는 어쨌든 그 최고 통수권자의 얘기대로 입장이 규율되는 거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베센트도 트럼프 입장대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렇게 말대로 지금 협상 대상국의 200국가는 헐수 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관세 정책에 관련해서 처음 이게 나왔을 때 미국의 관세 주요 국가가 나눌 때는 그때 당시엔 75개국이었었는데요. 자, 대부분 다 국장급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 해당되는 USTR가 상무부 입장에서는 국장급 이상의 인력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개국을 90일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협상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겜 방식을 취한다. A겜 방식이라는 것은 미국의 협상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한국의 협상안만 갖고 판단한 시각이다. 그럼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동안 이런 문제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동맹국들의 내지는 피해국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 통보 서한을 보낸다면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A게임 방식이라는 그렇습니다. 협상 유예 기간에 이렇게 4월 2일 첫 부과했던 4월 관세율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는 최선화는 4월 2일 날 부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협상국들이 가져오는 이렇게 협상안이 4월 2일보다 더 높게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된다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4월 1일로 고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4월 9일 새벽 1시에 끝나는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면 대체로 보면 4월 2일 날 부과됐던 내용.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타결이다는 형식으로 나왔던 국가가 영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캐나다와 이제 이번에 새벽에 발표됐던 베트남 이런 국가들 이외에는 대체로 보면 4월 2일 부과된 것이 최선안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양보는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나라 관세율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4월 2일 날 25%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간의 FTA를 협정을 체결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관세율이 거의 제로로 향했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25%를 관세를 맞은 것은 그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관세 장벽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는 숫자만 본다. 무슨 숫자냐? 무역 적자를 본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8대국이거든요. 네. 그런 적자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게 관세율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관세에 비관세 장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10대 비관세 장벽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꼽는 것이 바로 그 환율 문제거든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정 환율이 1,200 이렇게 50원 정도로 파악하는데 그동안 4월 2일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이상 갔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원화 약세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관세적 측면에서는 제로 관세율을 갖던 이런 문제가 25% 맞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통해서 이런 문제가 추가적인 추후의 관세율의 수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보를 하고 네네. 나중에 각 나라별로 또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거겠군요. 관세 A가 종료되고 관세 B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관세 A로 이렇게 볼 때에는 이번에 유예기간 90일이 끝나면 4월 2일에서 수정하지 않는다. 협정금 맺지 않는 국가야. 그러나 지금 관세 A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다면 결국 내년에 그 중간 선거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핵심을 이뤘던 관세 정책의 성과가 없다면 중간 선거에서 제대로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상하 관세 90일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그 회계연도를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수정하는 것을 이전에 관세 플랜 A에서 관세 플랜 B로 되는데요. 자, 관세 플랜 AA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4월 2일에 고정된다면 사실 그 수정을 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관세 플랜 BA에서 새로운 그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종별 산업별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관세율이 얼만큼 조정되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는 지금까지 그 상호관세 부과라든가 아니면 품목별로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품목별로 25% 관세를 그 매진 점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그 관세율이 확정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킨 대부분이 우리의 경제 그 주력입니다. 주력 품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특히 반도체라든가 조선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에서는 미국과 관세를 조정하는 측면 이건 상당히 불확실한 변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타겟이 보이지 않는 타겟 가지고 우리의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대응조차도 명확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관세 플랜 B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은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 대응하는 방식은 이렇게 비교적 방향은 잘 잡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대선 과정에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우리가 좀 가능한 늦게 가져가겠다 하는 측면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전체적인 기조를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카드로는 우리가 내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지 증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대책에 해당되거든요. 또 추경 편성도 이전에도 이 20조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조 이상 좀 추경 편성을 좀 쓸 때는 좀 크게 쓰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크게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재정 적자 줄이고 이렇게 좀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추경 편성에서 30조 이상 가져가는 것은 지출 항목에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잘 잡힌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아직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금리 인하 문제인데요. 지금 이창용 총재라든가 이런 분도 우리 경기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증시 정책, 통화정책에서 추경 편성, 재정정책에서 추경 편성, 통화정책 금리 인하, 그러면 우리 내수 확대. 그러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 타겟이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해서도 이 관세 정책이 문제가 된다면 수출 다변화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반기에 생각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주력에서는 이렇게 수출 감소가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수출 다변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달이 되면서 오늘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다는 이런 부분에서 수출 다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세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대안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